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운한 일과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시모의 행동들이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이고 8살 된 아들 하나 키우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별 문제 없이 조용한 집안이었죠. 때 되면 서로 모여서 얼굴 보며 웃고 지냈었는데 어느 날 시동생이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저희를 모두 모았습니다. 거실에 모여 시동생의 말을 듣는 순간 가족 모두 놀라고 말았죠. 평생 혼자 살겠다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놀랐던 이유는 저도 10년간 시동생을 봐왔지만 여자에 대해 1도 관심이 없을 만큼 자기 생활에 만족하며 지내왔었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고 남을 신경 쓰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성격이었죠. 제가 봤을 때도 시동생은 여자에 대한 생각보다 자신의 일에 더 취해 있었는데 여자와 진지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아니고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의 얼굴 표정은 진지했고 저희 모두는 그런 진지함에 모두 당황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조만간 인사시키려 데리고 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비상사태로 만들어 버렸죠. 시모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고 시동생은 그 여자의 직업이 내과 의사라는 말을 하자마자 세상 처음 본 눈빛으로 시동생에게 다시 되물으실 정도로 엄청난 충격에 빠지셨습니다. 시댁 집안에 의사가 들어온다는 게 집안의 경사라고 얼굴도 안 보고 어떤 성격인지도 모르시면서 의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모는 벌써 며느리로 받아들인 상태셨네요. 시동생은 결혼하고 싶다던 그 여자가 워낙 일이 바빠서 말일쯤에나 시간이 날 것 같다고 그때까지 준비 좀 잘해달라는 부탁을 끝으로 대화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또한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시댁에 들어올 때까지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말았네요. 시댁과 저희 집이 걸어서 15분 정도인데 시모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주부인 저는 시모가 부를 때 시댁에서 일손을 도우며 살아왔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주부 생활을 하게 된 저는 시모와 항상 웃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었어요. 이런 삶이 싫지도 않았고 시모와 큰 트러블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부르셨을 때부터 제 삶은 급격하게 변했고 시모의 처음 보는 모습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현관문을 열면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려는 순간 시모는 제 인사를 받지도 않으시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시모를 바라봤고 저를 바라보시면서 손가락질을 하셨네요. 말일에 온다고 했으니까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번 결혼 꼭 성사시켜야 한다.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생긴 것도 대단한데 내과 의사라는 직업까지 가졌으니 더 필요한 게 있겠니? 신발장에 있는 신발 전부 다 꺼내서 안 신는 건 버려버리고 현관부터 청소 시작하도록 하자. 며칠 동안 대청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이번이 내 아들의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다고 저 혼자 이 많은 것들을 전부 다 하라고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신발이 신는 건지 저는 잘 알지 못하잖아요. 새로 사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쓰레기 봉투 있으니까 전부 다 꺼내서 죄다 버려라.
입구에 들어올 때부터 냄새가 나면 별로 안 좋잖아? 괜히 버렸다가 아버님께서 찾으시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이건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연하지. 너는 내과 의사 며느리 얻는 게 쉬운 줄 아니? 굴러 들어온 기회를 걷어찰 필요는 없잖아. 군소리 말고 빨리 정리해라. 할 일이 산더미야. 시모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좀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였고 시모도 정신없이 집안 청소를 하셨네요. 여기까지는 별일 없었는데 신발장에 있던 신발을 전부 다 버리고 깔끔하게 청소한 다음 집안에 발을 들이자마자 시모는 그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키셨어요. 솔직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게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왔을 때는 집안 청소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았었고 저를 이렇게까지 대해주시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과 의사 예비 며느리 온다고 동네에 소문이라도 내시려는 듯 시끄럽게 집안 전체를 몇 번이나 뒤집어 엎으셨네요. 아침도 안 먹고 일을 시작해서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숨 좀 돌리자 시모는 제가 고생하는 걸 아셨는지 밥 먹자며 주방으로 부르셨고 저는 그새 기분이 풀려서 주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래도 든든하게 먹어야 하는데 시모가 저에게 건네주신 건 맨밥에 물을 말아 툭 던져주셨고 김치 하나 꺼내주지 않으셨네요. 야야, 일단 불만 가지지 말고 빨리 입에 털어놓고 거실로 나와라. 설마 이런 걸로 서운해하는 건 아니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음식할 시간이 어디 있니? 대충 배만 채우고 밖에 창고도 정리해야 되니까 네가 좀 이해해줘라. 음식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내가 해줄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빨리 입에 털고 나와라. 어머님, 이건 정말 너무하신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요? 말일날 온다고 했는데 아직 15일 정도 남은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찬밥에 물 말아주시는 게 어딨어요. 야야, 그거라도 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너 혹시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신경 쓰이는 거니? 얘가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오늘따라 되게 예민하네. 시모는 말끝마다 야야라고 하시며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제 앞에 놓여있던 찬밥에 물을 마른 그릇을 치우려 하시길래 너무 허기가 져서 결국 입에 털어넣고 말았네요. 의사 며느리 들어온다고 저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는 건지 저를 대하시는 행동 하나하나가 서운하게 다가왔고 제 기분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은 게 없으니 허기는 금방 왔고 시모는 몸이 느려지는 저를 보곤 답답하다며 빨리 움직이라고 더욱더 큰 소리로 재촉하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왜 예비동서 온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인내심 테스트를 시험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었죠. 그렇게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안일을 대충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시모의 한마디에 저는 짜증이 확 밀려오면서 결국 서운한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오늘은 대충 마무리된 것 같고 내일까지만 하면 집안일은 끝나니까 오늘처럼 내일 일찍 와야 한다. 그럼 이제 들어가 봐라. 무슨 할 말이 아직 남았니? 어머님, 솔직히 집에서 일을 해주는 가정부도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정도는 듣는데 저한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않으시고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좀 그렇네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부리셨으면 밖에서 외식은 아니더라도 제대로 된 저녁밥 정도는 차려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 지금 온몸이 후들거릴 정도로 체력이 바닥난 상태예요. 어머님은 저에게 지시만 하셨지 예비 의사 며느리 받게 생겼다고
여기저기 전화만 하셨지 집안일에는 전혀 손도 안 대셨으면서 저에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상태로 집에 들어가서 저녁 준비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저 내일 약속 있어서 못 올 것 같아요. 아까부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니 그래서 나보고 지금 저녁 준비라도 하라는 거니? 집에 가서 외식하면 되는 거 아니야? 대충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 되는 거지. 뭘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리고 집안일이 우선이니까 내일 약속은 취소하고 아침 일찍 서둘러 와야 한다. 시애미 말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시모는 제가 서운해하는 걸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으셨고 모든 걸 시모의 생각대로 움직이게만 하시려는 모습이 저를 더 반감심을 품게 만들어 버렸네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다음날 오기는 힘들 것 같다며 저에게 화를 내시는 시모를 보며 등을 돌렸습니다. 10년간 며느리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불만을 얘기한 적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시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들어온 저는 그날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외식을 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 기절한 듯 쓰러져 잠이 들어 버렸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 아침상 차려준 뒤 지인과의 약속 준비를 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시모의 전화에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저는 분명 전날에 확실하게 얘기했고 안 좋은 감정으로 시댁 일을 돕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제 할 일 하면서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댁과 저희 집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15분 거리라 시모가 직접 찾아오셔서 현관문을 두드리셨어요. 제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자 시모는 예상하셨는지 알아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시곤 들어오셨네요. 이미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흥분 상태셨고 왜 전화를 받지 않냐며 화를 내시길래 전날에 말씀드리지 않았냐면서 묵묵히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어제 그렇게 얘기했으면 당연히 일정을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니? 빨리 약속 취소하고 대청소하러 가자. 왜 어머님 의견만 내세우시는 거예요? 저도 일정이 있고 중요한 약속인데 억지 부리셔봤자 소용없다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어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제가 왜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대우 받으려고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냥 일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시키세요. 그게 모든 부면에서 훨씬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나가야 되니까 어머님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만 나가주세요. 시모는 저를 묵묵히 쳐다보셨고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지인과의 일정을 모두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괜히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피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모는 그날 일정은 잘 끝내고 왔냐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문제가 많았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시면서 저와 시모와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의사 며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에 흥분한 나머지 시모의 생각만 내세운 게 화를 키운 것 같아 다음부터는 조심하겠다면서 다음날 시댁으로 와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자며 최대한 침착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저도 참 멍청했던 게 시모가 전화하셔서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저를 부려먹기 위한 계획이었다는 걸 그때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시모와 크게 문제될 만한 사건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갈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다음날 시모의 부름에 시댁에 들어갔을 때 제가 멍청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전날에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은 전부 다 거짓이었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살살 굴리면서 거실로 안내했고, 외부인이 들어와 집안을 뒤집고 청소하는 건 찝찝해서 못하겠다며 제가 직접 모든 걸 전부 다 해주길 바라셨어요. 할 말이 없어진 저는 눈앞에 펼쳐진 온갖 잡동사니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제 손에 걸레 하나를 쥐어주셨고,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장식품인 잡동사니들을 전부 다 닦아주길 바라셨네요. 제가 표정이 안 좋아지자 시모는 점심에 맛있는 걸 준비해 주겠다며 첫날과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접근하셨고, 도움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을 꺼내셨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시댁에 발을 들인 상태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난감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시키는 걸 다시 묵묵히 해줄 수밖에 없었네요. 결국 저는 땀 흘리며 시모가 시키는 일들을 처리해 나가자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시모는 맛있는 걸 해주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일 처리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때쯤 시모가 주방으로 부르셔서 그제서야 허리를 펴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주방으로 걸어갈수록 익숙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주방 식탁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보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시모는 밝게 웃으면서 저를 보시더니 찬밥과 김치를 내어주시면서 이 정도면 만족하냐고 대단한 걸 준비해 주신 것 마냥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으셨네요. 그날 저도 모르게 짜증이 확 밀려와서 시모에게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았고 당분간 시댁에 오지 않겠다며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어요. 며칠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컵라면과 김치였죠.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시모의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부터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모도 현관문을 나서는 저를 보며 신경 써서 준비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이셨지만 저는 조금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 섞기조차 싫었던 것 같았네요. 시모와 좋지 않은 관계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상황을 전달받았고 남편은 시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문제되는 일들을 바로 잡아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리고 인사를 올 때 그때 잠깐 방문하겠다며 그 전까지는 시댁에 가지 않겠다는 말로 한동안 시모와의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시모에게는 전화 한 통 없었고 어느덧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데려오는 하루 전날이 되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신경질적으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시모가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남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 전화를 끊었고 화가 난 이유는 다음날 예비동서가 인사를 오는데 혼자서 음식 준비를 전부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을 게 뻔해서 남편이 대신 말해주길 원하셨던 거였네요. 그 말을 듣는데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더라고요. 예비동서가 될 사람이 인사를 오는데 무조건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제 기분을 이미 상하게 한 터라 움직이기 싫었지만 남편의 시동생은 그동안의 결혼 생활 동안 저에게 잘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모를 위해서가 아닌 시동생을 보고 저는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했지만 그래도 처음 인사 오는 자리인데 부족한 것들이 보이는 것보단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보기 좋을 것 같고 후회도 남지 않을 것 같아 시댁에 들어가 일손을 돕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혼자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고맙다며 양손을 잡아주시며 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의사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렇게 음식 준비를 위해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상당히 많은 음식들을 준비할 계획이셨는지 몇 시간 도와주는 걸로 끝날 상황이 아니었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자 시모는 의사 며느리 오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며 저에게 앞치마를 건네주셨고 재료 손질만 새벽 3시까지 하게 되었네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시모는 기분이 들뜨셔선 콧노래를 부르시며 쉬지 않고 음식을 준비하셨고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음식들을 전부 다 끝낸 뒤 시간을 보니 어느새 예비동서가 몇 시간 뒤면 올 시간이 되었고 잠깐의 시간 동안 쉬려고 방에 들어가려 하는데 시모가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걸레를 던지시더니 집안 전체에 먼지가 있으면 전부 다 닦아내라면서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고 저는 이미 체력이 바닥이 난터라 몇 시간만 쉬고 싶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을 무시한 채 살림 도우미로 왔으면 쥐죽은 듯 시키는 거나 하라는 상처되는 말을 하셨습니다. 혼자서 음식 준비하는 게 힘드실까봐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정작 음식 준비가 끝나니 얼굴색이 싹 바뀌셔선 당연하다는 듯 행동하셨어요. 이미 한계치에 달했던 저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시모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려는 순간 새벽에 외출을 하셨던 시부가 남편과 제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오셨네요. 시모와 제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남편과 시부는 무슨 일 있었냐며 가까이 걸어오시길래 그날은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면서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물어보자 저는 그제서야 좀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했고 남편 또한 기분이 많이 좋지 않은 듯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았어요. 그렇게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음식 준비하느라고 분실도 못한 몰골을 보면서 화장대에 앉아 정신없이 준비를 했고 그 사이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왔는지 시동생의 목소리가 저희 방에까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급하게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갔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예비 며느리를 반겨주겠다며 서둘러 나오셨는데 중문이 열리면서 시동생 뒤에 있던 예비 동서를 보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고 시동생은 도와달라며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남편과 함께 시동생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긴 했는데 시모가 시동생과 예비 동서를 바라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시동생은 무슨 문제가 있냐고 되물었네요. 지금 문제가 없다고? 너 나랑 장난하는 거니? 인생 말아먹을 작정이야? 내과 의사라고 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들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어? 뭐가 잘못됐어요?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평생 옆에서 있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나오는 게 더 이상하죠.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요? 엄마 때문이잖아요. 그때 엄마가 신호만 잘 지키셨어도 이 사람 가족은 전부 살아있었을 테고 행복한 삶을 누려왔을 텐데 모든 삶을 전부 빼앗아간 사람이
바로 엄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가 온 동네에 떠들고 다녔던 의사 며느리 맞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두 다리를 잃어서 그게 마음에 안 드세요? 이 사람이 받은 상처 제가 전부 다 짊어지겠다는 건데 오히려 엄마가 저한테 감사하셔야죠. 그동안 모르셨겠지만 제가 이 사람 마음을 얻으려고 곁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그렇다고 내가 사고 낸 사람의 가족과 살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내 잘못으로 한순간에 이 여자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여자는 두 다리를 잃었는데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절대 이 결혼 반대할 거고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차라리 그냥 혼자 살아라. 그럼 유정 씨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 때마다 모든 것들이 힘들어질 텐데 그런 힘든 삶을 살 때마다 저희 집안을 원망할 게 뻔한데 엄마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아가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가 허락 안 해주셔도 저는 이 결혼 진행할 겁니다. 저희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있고 제가 유정 씨의 남은 인생을 꼭 책임지고 싶어요. 그러니 결혼은 반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형수님, 음식 준비 다 됐죠? 이 사람 여기까지 오는데 체력을 많이 쏟아 부었거든요. 배가 많이 고프다니까 음식 좀 넉넉하게 내어주세요. 내가 밤새 준비한 음식인데 어딜 들어가겠다는 거야? 내 주방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기만 해봐. 두 다리를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어머님이 전부 다 잘못하신 건데 왜 유정 씨가 죄 지은 사람처럼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음식 준비는 제가 다 했죠. 어머님은 중간중간 힘드시다며 방으로 들어가셔서 주무셨잖아요. 도련님, 유정 씨 데리고 먼저 들어가 앉아 계세요. 최대한 빨리 음식 준비해 드릴게요. 당신은 휠체어 좀 옆으로 치워줘. 시모는 8년 전에 차를 몰고 가시다가 신호 위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하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세 가족이 시모가 몰고 가던 차와 충돌이 일어났고 한순간에 이 여자는 부모를 잃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자의 두 다리까지 잃게 되어버린 터라 상당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런 와중에 시모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지만 모든 상황들이 시모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고 있었죠. 두 다리를 잃었던 여자는 시모에게 형사처분을 내릴 수도 있었지만 합의를 했고 더 이상 시댁집안과 엮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시동생이 저희들 모르게 8년의 시간을 이 여자의 곁을 지켜주고 있던 거였네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동생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텐데 시동생은 자기 가족의 잘못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두 다리를 잃은 여자는 결국 시동생의 마음을 받아주게 되었던 거죠.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시모는 한마디 사과를 한 적도 없었지만 그 뒤에서 시동생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용서를 구했고 둘이 평생 함께하겠다는 결정까지 내린 상태였어요.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결정을 시동생이 했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울 뿐이었네요. 저는 두 사람을 위해 전날에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들을 내어주었고 시모는 음식에 절대 손대지 못한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가면서 상황은 대충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배불리 먹었고 두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좋은 쪽으로 전환을 시켰네요. 남편과 시부도 자리에 참석해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차분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고 있었는데 현관문 밖에 계셨던 시모가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시길래 제가 급하게 나가 시모를 가로막아섰어요. 시모는 당장 비키지 않냐며 저를 보며 분노하셨지만 저는 시동생의 결정을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며 흥분한 시모의 기분을 최대한 가라앉히려고 했지만 시모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셨어요. 결국 제 머리채를 잡은 뒤 패대기 치셨고 남편과 시부가 말리기도 전에 상의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시모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시동생이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평생 얼굴 안 볼 거라며 인연을 끊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미 시모의 귀는 닫혀 있던 상태라 시동생의 말은 들리지 않았어요. 예비 동서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이냐고 당장 기어서 나가라는 충격적인 말을 뱉으면서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린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말렸지만 계속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시자 시부는 시모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왜 애들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냥 당신이 나가면 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전부 다 당신 탓 아니야? 그런데 잘못도 없는 애한테 물리적으로 행동해?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가족들 중에 반대하는 사람 당신뿐이니까 당신이 이 집을 나가면 되겠네. 나는 내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줄 거고 앞으로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 처음엔 동정심이었을 수도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사랑이라잖아. 작은 애가 동정심 하나로 인생 걸을 놈이야? 그렇게 당신 아들 못 믿겠어? 당신의 무책임한 선택으로 한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졌는데 조금의 죄책감이라도 느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계속 이렇게 난리칠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나도 8년 전 그 사고 이후로 잠 한숨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가드서까지 돼서 앞길이 창창한 내 인생을 망쳐놨으면 사람이 이럴 수는 없는 거라고. 시부는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고 시모는 그런 시부의 행동에 많이 당황했는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같이 살 바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정말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셨네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들이어서 말릴 틈도 없었지만 시모는 그 이후로 연락도 받지 않으셨어요. 끝끝내 시모는 시동생 결혼식에 발도 들이지 않으셨죠. 그렇게 시모 없이 시동생과 예비동서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남편에게 연락을 받아서 급하게 병원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죠. 시모가 호흡기를 달고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라는 말을 의사에게 들을 수 있었고 남편의 말로는 시모가 밤에 무단횡단을 하시다가 트럭과 충돌이 생기게 되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시모가 한 잘못을 되돌려받게 된 상태인 것 같아 그 모습을 보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모는 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십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볼 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결국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어 버렸네요. 시모는 과거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계실까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니이시니 기적적으로 깨어나시길 바라지만 만약 어쩔 수 없이 세상을 등지신다면 동서에게 미안했다는 말 한마디 마음속으로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항상 횡단보도 건너실 때 주의를 살피시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언제나 행복이 가득한 꽃길이 펼쳐지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남편과 많은 고민 끝에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그곳에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보니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사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들 때문인데요.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가지로 저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힘쓰는 일들에 대해서 열애를 하게 되자 본인들이 직접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서 불만들이 쌓이기 시작했었죠. 저는 가족들끼리 그런 걸로 문제가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지만 손이 동서들은 저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임신한 제가 안정을 취하기 위해 시모가 감싸고 돌면 저에게 많은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들도 임신을 했을 때 시모에게 대우는 다 받았을 텐데 왜 저한테만 유독 안 좋은 시선들을 보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리고 손이 동서들은 가족들이 옆에 없고 며느리들만 모여 있을 때 저에게 더욱더 심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에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왔었다는 거 몰라? 막내 동서면 눈치껏 행동할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어머님께서 동서 보고 쉬라고 얘기했다고?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야 되겠어? 우리가 보내는 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 밖에서 사회생활 안 해본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는 거야? 임신 초기에는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저는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걸요. 그리고 방금 눈치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그런 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차라리 눈빛으로 무언가를 말하지 마시고 시키실 일 있으면 직접 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제가 손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도와드리려 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음식하는 거 안 보여?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나 봐. 나 때는 불만 같은 거 있어도 속으로 삭혔다고. 그런데 동서는 막내라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온갖 이쁨 다 받고 있으니까 개념을 아예 상실한 것 같은데? 형님이 얘기하실 때는 무조건 토달지 말고 얘라고 하는 거야. 표현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왜 그런 걸 숨겨야 하는 건데요? 저는 오히려 할 말 못하는 형님이 더 이상하게 느껴지는걸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집안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말은 하라고 입이 달려있는 거지.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부당한 취급을 하신다면 저는 그에 따른 불만을 얘기할 거고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라면 저 또한 형님들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조선시대도 아닌데 무조건 얘라고 말만 듣길 원하시는 건 아니죠? 형님들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할 말이 정말 많았지만 시부모님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시댁 집안의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다 해서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형님들한테 굽신거리는 건 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막내라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건지 저를 말로 휘두르려 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기 안 좋게 느껴지고 있었죠. 시댁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일수록 그에 따른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저를 발밑에 두고 부려먹을 수 있을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망 또한 많이 했던 게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새 형님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으시더니 안 좋은 시선으로 불쾌하게 바라보았고 시부모님께서 근처에 안 계실 때 큰형님은 제 위로 3명의 손이 동서가 있으니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 거라며 며느리로 들어오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거라면서 저한테 겁을 주고 있었네요. 초면에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였지만 저는 형님들을 보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닌 남편 하나 보고 시집을 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 말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분명 텃세를 부릴 거라는 걸 예상했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손윗 동서들의 기가 상당히 세다는 걸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알 수 있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건 아주버님들이 잡혀 살고 있었다는 게 문제였어요. 새 형님들이 집안을 휘두르며 서로 똘똘 뭉쳐서는 아주버님들이 길을 펴지 못하게 잡고 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그런 걸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새 형님들이 워낙 뭉쳐서 행동하다 보니까 시부모님도 눈치만 보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형님들의 성격과 반대되는 행동을 보이면서 원하는 대로 제가 따르지 않게 되자 그런 것들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손윗 동서들이 저를 잡아먹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고 제 옆에는 남편과 시부모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걸 새 형님들도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죠. 저에게 더욱더 압박을 가하면 저는 반대로 여우 같은 행동을 더 심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새 형님들은 저를 상당히 얄밉게 보고 있었네요. 동서,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임신을 했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막내 동서가 깎아주는 과일 좀 먹어보고 싶네. 이거 어쩌죠? 제가 지금 아랫배가 뭉쳤는지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좀 누워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나 좀 방으로 들어가서 잠깐 쉴게. 오늘 은근히 긴장을 많이 했는지 배뭉침이 자주 생기네. 과일은 형님이 직접 깎아 드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원래 임신했을 때 몸에 물이 오면 배뭉침이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 그리고 스트레스가 안 좋으니까 불편하면 일찍 들어가도 된다. 괜히 오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어. 초기가 제일 위험한 거야. 과일은 첫째 네가 깎아와도 되잖아.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예전에 제가 임신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여야만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네가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 거지. 시도 때도 없이 누워만 있으려 했잖아. 임신 초기인데 먹고 자고밖에 더 했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하도 먹어대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산하다가 체력이 떨어지는 바람에 재앙절개 했잖아. 하마터면 둘 다 위험할 뻔 했었다고. 시애미가 다 생각해서 하는 얘기를 네가 무시해놓고 왜 나한테 너무하다는 거야? 막내 며느리는 원래부터 몸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조심시키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어머님이 속고 계시는 거예요. 괜히 과일 깎고 싶지 않아서 저러는 거라니까요. 막내 동서가 얼마나 여우 같은데요. 너도 만만치 않았어.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 생각 안 나? 온갖 꾀병 다 부리면서 집안 행사에는 최대한 늦게 도착해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고 온갖 잔머리는 다 부려놓고 그것 때문에 큰며느리랑 아마 대판 싸웠었지.
지금은 서로 똘똘 뭉쳐서 지내긴 하지만 예전에는 폭풍이 한번 휘몰아친 적도 있잖아.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희들 하는 거 보면 초등학생 수준보다 못했었다. 이래도 막내 며느리한테만 문제 있다고 얘기할 거니? 너희들이 보는 시선과 내가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야.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애들처럼 행동할 거니? 솔직히 막내 동서는 어머님 댁에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휴가를 온 것처럼 쉬고 있잖아요. 머리만 대면 잠드는데 그 모습이 저희가 봤을 때 좋겠어요? 제가 막내였을 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고요. 웃기고 있네. 네가 제일 심했어. 막내 며느리가 머리만 대면 잠드는 건 임신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너는 임신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우리 집에만 오면 잠만 퍼질러 자놓고 막내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이냐? 여기에서 잠이 제일 많은 게 너 아니야? 정신없이 밥 먹다가 갑자기 졸았으면서 누가 누구한테 잠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 중에 막내가 제일 정상처럼 보이는데 쓸데없는 걸로 막내 잡을 생각하지 말아라. 새형님들이 하나같이 불만을 꺼내놓으면 시모가 대신해서 저를 막아주고 계셨어요. 정말 감사했었죠. 그런데 형님들의 과거를 들어보면 정말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개성을 가지고 있었죠. 새형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려는 저를 노려보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제가 따라가게 되면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저를 만만하게 생각할 것 같아 확실하게 제 입지를 다지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었습니다. 남편은 과일이 올라가 있는 접시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더니 저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이미 새 형님들의 성격들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에게 피해가 올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임신을 한 몸이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긴 했었지만 그래도 끌려다닐 마음은 전혀 없었네요. 그렇게 부산했던 토요일이 지나고 일요일 아침에 저도 묵묵히 형님들 옆에서 일손을 도우며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셋째 형님이 저에게 국자 하나와 그릇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리곤 뒷마당에 가서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죠. 그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었고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뒷마당으로 가서 된장이 들어있는 장독을 열려고 한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을 삐끗하는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바닥을 자세히 보니 무언가 알 수 없는 미끄러운 게 바닥에 묻어 있었어요. 냄새를 맡아보는 순간 기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넘어지면서 흙투성이가 된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이 어떻게 된 거냐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발목은 심하게 부어있는 상태였고 당장 병원으로 가봐야겠다며 저를 급하게 업었는데 주방에서 새 형님들이 저를 째려보면서 아주 얄미운 미소를 띠고 있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뱃속의 아이를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 도착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고 인대가 늘어나서 한동안 깁스를 해야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는데 발목에 깁스를 한 모습을 본 시부모님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새 형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지. 임신했다는 걸 착각이라도 했던 거야?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지?
제가 일부러 넘어졌다는 건가요? 셋째 형님이 된장 좀 퍼오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장독대 앞에 기름칠이 칠해져 있었다고요. 어머, 그래서 지금 그걸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 건 동서가 조심했어야지. 괜히 일하기 싫어서 핑계 대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도 내가 가봤는데 넘어질 만한 건 아무것도 없던데? 된장 좀 퍼오라는 게 그렇게 싫었어? 이참에 일부러 넘어져서 앞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겠다는 거잖아. 동서가 말했던 기름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던데? 내 말이 틀렸으면 가서 직접 확인해 보라고. 어머님, 막내 동서가 임신 핑계론 한계가 있으니까 일부러 발목까지 접질린 거라고요. 혹시 알아요? 발목 접질린 것도 거짓일지도 모르죠. 서방님이랑 둘이서 짜고 친 연기인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저는 셋째 형님의 말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당장 뒷마당으로 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온 가족 모두가 뒷마당으로 가게 되었는데 장독 앞에는 충격적이게도 바닥에 기름칠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조금도 미끄러질 수 없이 깨끗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새형님들이 바닥에 묻어있던 기름을 지웠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셋째 형님은 더욱더 큰 소리치면서 자기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다며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불만들을 한꺼번에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부모님은 저를 믿어주셨지만 새형님들은 계속해서 저를 압박해 나가고 있었죠. 어머님, 이래도 막내 동서 편만 들어주실 거예요? 이거 봐봐요. 얼마나 여우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동서를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나중에는 저희 머리 위로 기어오를 거라니까요. 확실하게 혼 좀 내주세요. 제가 왜 이런 걸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하겠어요. 형님들이 저를 그동안 안 좋게 생각해서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계획한 거 모를 줄 알아요? 그리고 정말 웃긴 게 장독 앞에만 깨끗하게 청소를 하셨네요. 이왕 하시는 거 주변까지 깔끔하게 청소를 하셔야지 의심이 안 가죠. 제가 넘어진 부분만 너무 깨끗하게 닦아 놓으신 거 티나지 않나요? 그만들 해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면 더 이상 서로 모이지도 말자. 새형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무서울 정도로 노려보고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형님들한테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앞으로 넘어졌다면 뱃속에 있던 아이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새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은 없었네요. 결국 그날은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과 저는 일찍 집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라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면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계획을 세웠고 다음번에 시댁에 가게 됐을 때 새형님들의 실체를 꼭 밝혀내길 결심하게 되었죠. 몇 달의 시간 동안 저는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면서 다쳤던 발목을 다시 회복시켰고 다가온 명절에 정상적으로 걸어서 시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미 새형님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주방에서 웃고 떠들면서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 부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는 남편과 함께 방에 들어가 짐을 풀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형님들은 저를 보자마자 침묵을 유지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둘째 형님이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곤 임신한 귀한 몸이니 최대한 편하게 음식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며 재료 손질을 하라고 마늘과 양파를 한 무더기 안겨주었고 새형님들의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손질하라며 주방에서 내쫓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어요. 몇 달 만에 시댁에 온 거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실로 나와 마늘과 양파를 다듬고 있는데 눈이 맵긴 했지만 참을만 했고 제가 혼자서 재료 손질을 하고 있자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일손을 도와주었네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첫째 형님이 뭐가 또 불만인지 시모께 재료 손질 도와주었다고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묵묵히 재료 손질을 하셨네요. 첫째 형님은 저를 도와주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는지 계속해서 궁시렁거리며 형님들과 험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 좋은 말들이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이 참다 못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일단 참으라고 신호를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한 가족이 되었으면 서로 헐뜯지 말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다들 똑같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저를 보면서 고생이 많다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작된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모두가 한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밥상 앞에서 셋째 형님의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어머님, 이제 막내 동서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니까 일 좀 시켜도 되죠? 그때는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 임신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동서도 똑같이 일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동서를 너무 감싸고 돌수록 저희는 어머님한테도 안 좋은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요. 너희들은 왜 막내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서 한달인 거야? 텃세 부리는 것도 정도껏 해야지.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지금까지 버릇없이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머리 숙여 사과하고 그리고 우리가 시키는 거 토달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세요. 저희는 셋이서 똘똘 뭉쳐 지내는데 막내 동서만 차별을 한다는 건 그만큼 저희와 동서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이 잘못된 것 같으세요? 동서가 저희 집 식구가 되기 전에는 어땠는데요? 평화롭지 않았나요? 그런데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동서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말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또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확실하게 중심을 잡고 막내 동서를 잡아주셔야 저희가 교육을 똑바로 시킬 수 있는 거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건 아니죠? 누가 더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저만 정상이고 형님들이 비정상 같은데요. 그 말에 책임들 질 수 있으세요? 뭘 믿고 그리 자신만만하신 거예요? 어머,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어디서 형편없는 집안이 굴러 들어와 놓고 지금 우리 보고 비정상이라는 말이 나와?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막내면 막내같이 굴어야지. 어디서 맏며느리로 행동하려 들고 있어? 동서가 이래서 혼나는 거야. 셋째 형님은 시부모님 보는 앞에서 자기 앞에 있던 국그릇을 제 얼굴에 던져 부어버렸어요. 다행히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 어느 정도 식었는지 크게 뜨거운 건 아니었지만 저희 엄마가 명절날 시댁에 인사드릴 때 입고 가라고
사주셨던 인보복이 전부 다 망쳐버리자 더 이상 새형님들을 사람으로 상대하는 건 안 될 것 같아 숟가락을 든 뒤 새형님들한테 나이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 좀 하라고 한 대씩 쥐어 막으려는 순간 시모가 제 숟가락을 뺏으시더니 직접 형님들을 훈계하셨네요. 새형님들의 머리를 강타한 순간 숟가락은 휘어졌고 머리를 맞아서 고통스러운지 비명을 지르며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남편이 밥상 위에 캠코더를 올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정적이 흐르더니 모두들 캠코더에 집중을 했고 저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시부모님 앞에서 보인 행동들과 제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캠코더의 화면에 새형님이 나오는 순간 셋 다 모두 경악을 하고 말았네요. 이번 명절에 버릇없는 막내 동서를 아주 골로 가게 만들어야 되겠어. 함께 동참해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다 정말 큰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번에도 솔직히 너무 위험했었다고요. 다행히 뒤로 넘어져서 발목만 다친 거지. 앞으로 넘어졌다면 유산됐을 수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방금 형님이 말한 계획은 그때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게 뻔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중에 저희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저는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 일은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형님이 막내 동서를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 하는지는 알겠는데요. 만약에 이런 계획이 저희가 했다는 게 밝혀지기라도 한다면 그땐 오히려 저희 앞날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최대한 좋게 말로 풀어서 막내 동서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편하지 않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범죄에 속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계획이라 너무 불안해요. 여기서 지금 우리 말고 누가 있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안심해도 된다니까. 막내 동서가 목에 힘주고 다니는 꼴을 계속해서 보겠다는 거야? 나는 절대 그 꼴 못 본다고. 내가 왜 이번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절대 우리가 했다는 걸 모르게 철저하게 준비할 거라니까. 어차피 동서들은 나와 함께 한 배를 탄 사이 아니야? 나랑 등 돌릴 거야? 그런 거 아니면 이번 계획은 조용히 따라오도록 해. 일단 셋째 동서가 함께 모여 밥을 먹을 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럼 내가 그 분위기를 더욱더 고조시키다가 몸싸움을 벌일 거고 둘째 네가 나한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서를 데리고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면서 밖으로 나가서 뒷마당 산책길로 함께 걸어가. 최대한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말들로 상황을 만들어 가다가 내가 설치해두었던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막내 동서가 그걸 밟는 순간 우리의 계획은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겠지만 증거도 없을 뿐더러 느낌적으로만 인지하고 있겠지. 결국 알아서 고개를 숙이게 될 거고 앞으로 저런 꼴도 보기 싫은 모습은 두 번 다시 안 봐도 되는 거라고. 시부모님은 새 동서의 계획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셨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첫째 형님이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옆에 앉아있던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첫째 형님은 큰 시숙한테 어떻게 된 거냐며 소리치고 있었네요. 첫째 형님이 큰 시숙의 뺨에 손을 올려 붙인 이유는
캠코더에 찍혀 있던 모습을 담은 사람이 큰 시숙이었어요. 막내 동생인 저희 남편과 제가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는지 저희만 빼고 새형님의 집안끼리 여행을 갔을 때 이런 계획을 듣게 된 큰 시숙이 캠코더로 전부 다 촬영해 놓으셨던 거네요. 시숙은 첫째 형님 몰래 저희 집으로 찾아와 캠코더를 건네주시면서 도저히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며 결혼 생활에 대해 후회를 하셨어요. 저희는 정말 큰일을 당할 뻔했지만 큰 시숙의 옳은 결정에 사고를 면할 수가 있었죠.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캠코더에 찍혀 있는 내용대로 뒷마당에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를 걸어가 목적지에 도착을 하니 동물을 잡는 덫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밟게 된다면 아마 제 발목에는 평생 장애가 생기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엄청난 고통으로 인해 유산까지 될 수도 있는 엄청난 일을 첫째 형님이 꾸미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제가 자기 멋대로 부릴 수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에 엄청난 소름이 온몸을 감싸고 말았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첫째 형님은 저에게 절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며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결국 세 형님들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된 큰 시숙은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주버님은 현재 별거 중인 상태라고 하네요. 모든 걸 계획한 첫째 형님과 그 뒤를 도운 형님들은 저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어도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는 거 하나만으로 법적 처벌은 면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셋째 형님은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는 바람에 아이들을 봐서 용서를 해드렸지만 첫째 형님은 끝까지 자존심을 굽히지 않으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6개월의 형을 살고 나온 첫째 형님은 저희 가족 앞에 또다시 모습을 나타내었어요. 자기가 받았던 상처에 대해 똑같이 돌려주겠다며 또 한 번 난리를 치길래 접근 금지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번 다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네요. 한 번만 더 저희 집안에 해를 가한다면 그땐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올해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가족분들과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신랑과 파혼을 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이 한순간에 눈앞에 펼쳐져서 지금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아 제대로 된 생활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과는 2년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에게는 한없이 자상한 남자였어요. 저와 결혼하자는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이 사람만큼 좋은 남자는 만날 수 없을 것 같아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집안 상견례까지 하고 결혼식 준비에 한창 정신이 없었을 시점에 예비 시모가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차 한잔 하자면서 연락을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 시모를 마주보고 앉아있는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저를 보시곤 급하게 반대편에 앉아있는 여자에게 인사를 건넸죠. 자리에서 일어난 여자는 저를 쓱 한번 보더니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부르시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냐고 여쭤보자 시모는 오다 가다 알게 된 사이라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다른 화제로 돌리셨어요. 자주 뵌 적은 없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좀 이상했고 시모의 얼굴은 고민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뭐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 불렀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면 너는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많이 당황스러워 보이는데 나는 뭐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거든. 결혼식 전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거 명심했으면 좋겠다. 결혼하고 나서도 조금의 문제가 생긴다면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너희들을 갈라놓을 거니 이 결혼 신중해야 할 거야. 내 아들이 지금 너에게 푹 빠져 있어서 일단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내가 중간에서 제지할 수 있다는 거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내 아들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을 할 수 있니?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아니면 내 아들이 종합병원 후계자의 자리에 있고 우리 집안의 재력만 보고 겉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거니? 내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너는 우리 집안의 재력 때문에 접근한 것만 같아서 말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갑자기 한순간에 나타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계기가 있어야 인연이 만들어지는 건데 서로 첫눈에 반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냥 길 가다가 눈빛만 보고 반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둘이 너무 안 맞아. 주영 씨가 웃자고 한 소리지. 첫눈에 반했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님께 숨기는 것도 전혀 없고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주영 씨한테 모든 걸 다 줘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에게 어떠한 대답을 원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희생이라는 게 주영 씨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거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만약 올바른 길이 아니라면 저는 주영 씨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주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기로 약속까지 했던 거고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닌 배경을 보고 제가 접근한 것처럼 말씀하셔서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테니 앞으로 이런 말은 삼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겠어? 너희 집안에서 내세울 게 뭐가 있니? 한번 말해봐라. 우리 집안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 지극히 평범한 네가 내 아들한테 접근한 이유가 인생 한번 제대로 바꿔보려고 2년 동안 공을 들인 거잖아.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도 너희들 결혼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갑자기 저와 대화를 나누자고 하셨던 이유가 알고 보니 상견례까지 다 하고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었는데도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이유로 예비 시모는 제가 돈 때문에 접근했다고 의심하셨어요. 저희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살아왔었어요. 예비 신랑이 종합병원 후계자라고 해서 제가 그 집안의 재력을 보고
집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비 신랑의 인성 하나만 보고 결혼까지 생각했던 거였죠.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아무리 예비 시댁 집안 쪽이 잘 산다 해도 저를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 저희 부모님까지 안 좋게 보고 계셨다는 건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그동안 예비 시모를 좋은 쪽으로 봐왔었는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자 그때부터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했어요. 예비 시모는 제가 원하는 답변을 속 시원하게 꺼내놓지 않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렇게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하셨는데 예비 신랑인 듯 보였고 시모와 제가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얘기한 뒤 끊으시더니 다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네가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 주영이가 오면 결혼을 반대할까 생각 중이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 손해보는 게 너무 클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희생적인 며느리를 원하거든. 네?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신다고요? 제가 주영 씨에게 모든 걸 내어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시험을 해본 것뿐인데 상당히 현실적으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것저것 따지려 드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끝내는 게 조금이나마 손해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 그러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말도 안 나오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 예비 신랑이 도착했는데 저와 시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어요. 저는 이미 충격을 받은 상황이라 예비 신랑이 왔는데도 어떠한 반응도 못하고 있었죠. 예비 신랑은 분위기를 살피면서 자리에 앉자마자 무슨 일 있었냐고 질문해 시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고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으신 채 예비 신랑의 생각을 물어보셨습니다. 저 이제 막 왔어요. 갑자기 그런 말씀 하시면 제가 무슨 답변을 드려요?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파혼 얘기까지 나와요? 이 사람이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요? 저희 관계에는 조금의 문제도 없이 잘 유지해 오고 있어요. 네가 오기 전에 내가 이것저것 좀 물어봤는데 쟤는 안 될 것 같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생을 함께해야 될 배우자라면 좋던 안 좋던 무조건 너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네가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면 가차없이 등 돌리고 다른 남자를 알아보겠다고 하는데 내가 결혼 반대 안 하게 생겼니? 어머, 제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주영 씨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데도 뒤에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잘 되길 바라지 잘못되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제가 언제 다른 남자를 알아본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 사람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그 얘기랑 같은 거지.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하려면 나에게 믿음을 줘야 하는데 만족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자는 거다. 엄마, 이 결혼은
제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건 너무 억지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솔직히 털어놔 보세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봐온 엄마는 아무런 계획 없이 억지 부리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만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 칭찬을 늘어놓으셨으면서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 둘 다 당황스럽죠. 결혼식 준비도 거의 다 끝났다고요. 나는 너랑 함께할 배우자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더 잘난 여자를 만나길 원하는데 쟤는 너무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잖아. 서로 좋은 감정만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문제 없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서로 보완해줄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거야. 꼭 뭘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저희 얼마나 잘났는데요. 그럼 엄마는 얼마나 완벽한데요? 아버지와 지금까지 함께 살아오신 동안 엄마의 말씀처럼 서로 보완해주면서 잘 지내오셨어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두 분 다 눈만 마주쳐도 화부터 내셨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되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이 사람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오늘까지만 그냥 넘어갈 거예요. 예비 신랑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시모 대신 사과를 했어요. 예비 시모는 본인이 겪어온 길을 그 사람이 똑같이 걷게 될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라고 계속해서 예비 신랑을 설득하고 계셨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파혼하라는 말을 듣게 되니 저도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더 이상의 분위기를 심각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모를 일으켜 세운 뒤 저에겐 나중에 따로 연락 주겠다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한 상태로 바라만 보고 있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몸을 진정시켰어요. 지금까지 조용하셨던 시모가 갑자기 저를 불러 예비 신랑과 헤어지라는 말을 꺼냈을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았었죠.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셔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하기만 했었어요. 저도 한숨 돌린 뒤 집으로 들어가자 예비 신랑한테 전화가 왔죠. 제가 잘 들어갔는지 걱정돼서 연락을 한 거였고 좀 전에 예비 시모와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 잘 해결됐으니 결혼식 준비만 신경 쓰면 된다면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은 예비 시모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언가를 숨기고 계시는데 그걸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신 것 같았죠. 그날 이후 예비 시모에게 연락 온 적은 없었고 저도 먼저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이 행동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일이 생기게 될까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렇게 별일 없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고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어 예비 신랑과 정신없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없이 잘 지나갈 줄 알고 있었지만 몇 시간 뒤 저에게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고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죠. 아침 일찍부터 도착해 분장실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뒤이어 예비 신랑과 시모가 도착을 했어요. 저를 보며 반갑게 웃어주는 예비 신랑과 다르게
시모는 무언가 불만이 있는 듯한 얼굴을 하고 계셨지만 시모도 자리로 돌아가 화장을 받으셨어요. 헬퍼 이모는 2번 다시 오지 않을 결혼이기 때문에 사소한 거라도 기록을 남겨야 한다며 제가 화장을 하고 있는 분장실 풍경을 담아 주셨어요. 너무 친절하셔서 예비 시모 때문에 잠깐 가라앉았던 제 기분이 다시 좋아졌었죠. 그렇게 헬퍼 이모는 예비 신랑과 시모의 모습도 담아가면서 조금도 놓치지 않기 위해 촬영을 해주셨어요. 제가 먼저 분장실에 도착을 했었기 때문에 미리 끝난 상태라 식장에서 대기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갑자기 드레스에서 툭 하면서 터지는 소리가 들리길래 도움을 요청하니 등 쪽에 튀어나온 실밥이 의자에 걸려서 살짝 터지게 되는 일이 발생돼 잠깐 자리를 이동해 터진 부분을 급하게 수선을 하고 있었어요. 한번 일이 꼬이게 되면 연달아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선이 거의 끝나갈 때 헬퍼 이모가 갑자기 들어오시면서 저에게 이 결혼을 꼭 해야 되겠냐고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보셨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 놓으셔서 당황한 얼굴로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는 순간 헬퍼 이모가 저에게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당장 나가라면서 촬영을 해주셨던 제 핸드폰을 손에 쥐어 주셨어요. 헬퍼 이모는 제가 딸 같아서 인생 망치는 거 보고 싶지 않아 그런 거니 당장 결혼 취소하라고 드레스를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앞뒤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던 저는 헬퍼 이모를 진정시키면서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지 이유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 침착하게 대화를 시도하자 헬퍼 이모는 수선실 문을 걸어 잠근 뒤 제 핸드폰으로 찍은 분장실 영상을 확인해 보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찍힌 영상을 확인하는 순간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너무 놀란 저는 입을 틀어 막았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너, 내가 어제 누굴 만나고 왔는지 알아? 언제까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건데? 너희 아빠가 아는 순간 모두 끝장난다는 거 몰라? 병원 후계자가 이런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고 알려지기라도 하면 네가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정말 이 결혼 진행할 거니? 아유, 당연하죠. 제가 경주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 인생 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걔는 어떻게 할 건데? 저번에 예비 며느리 만나기 전에 그 여자랑 먼저 대화를 나눠봤었다. 무조건 이 결혼 반대하겠다고 하던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그래요? 내 결혼을 반대하겠다고 엄마한테까지 찾아갔었어요? 그냥 놔둬요. 그렇게 난리 칠수록 그 집안은 뼈도 못 추릴 거예요. 어차피 제가 준비한 식장은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출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계속 불안한 표정을 지으면 경주 씨가 눈치채겠어요. 오늘만큼은 좋은 날이니까 활짝 웃어주시고 앞으로 있을 제 결혼 생활이 잘 될 수 있게 응원이나 해주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안 와요? 너희 아버지 식장으로 바로 오신다더라. 그런데 너 그의 몸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있니? 저번보다 배가 많이 불렀던데 정말 모른 척 할 거야?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녔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해요? 걱정돼서 그러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 아이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일이 상당히 복잡해지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라도 깔끔하게 처리하라는 거야. 네가 후계자 자리를 물려받지 못하면 집안은 난리가 나게 되는 거라고. 나도 첩으로 이 집안에 들어와서 너 하나 후계자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차라리 어느 정도 위자료를 주고 해외로 떠나게 설득이라도 해봐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씨알도 안 먹힌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너를 끌어내린다고 했었어. 그런데 오늘 같은 날 걔가 난리치면 너희 아빠 또 쓰러지신다고. 아유, 걱정 안 하셔도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아무도 날 막을 수는 없다고요. 내 인생이니까 알아서 하게 좀 놔두세요. 그래, 너 인생이니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집안이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 아빠 눈 돌아가면 빈털터리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 몰라? 자식이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부모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식인 건 변함없는 거라고요. 제가 아버지 말 안 들은 적 있어요? 만에 하나 나중에 이런 일이 걸린다 해도 저를 도와주시지 저에게 피해준 그 사람을 도와주진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의 결혼식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시모가 저와 잠깐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마주보고 있던 여자가 예비 신랑과 만나고 있던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여자의 뱃속에 예비 신랑의 아이가 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영상을 확인하고 있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는데 저를 마주보며 앉아있던 헬퍼 이모가 갑자기 주저앉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를 바라보신 헬퍼 이모는 충격적이게도 예비 신랑과 만났던 여자의 엄마였습니다. 저를 만나기 위해 배정받았던 헬퍼 이모에게 돈을 지어준 뒤 그 여자의 어머님이 배정된 헬퍼 이모인 척 하시고 들어오신 거였어요. 원래 저와 단둘이 있을 때 이런 사실을 폭로하려고 했었는데 죄 없는 제가 받을 상처에 너무 마음이 아파 머뭇거리며 갈등을 하고 있을 때 예비 시모와 신랑의 대화를 듣고 몰래 영상을 촬영하게 된 거였습니다. 자기 딸이 예식장에 들어올 수 없으니 본인이 직접 식장에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싶었지만 제가 받을 상처가 너무 클 것 같아 본식 직전에 저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으셨던 거였어요. 온몸이 떨려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제 눈에선 눈물이 흘렀어요. 그분은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을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찍힌 영상에는 예비 신랑과 시모와 대화를 나눴던 여자가 얼마 전에 서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도 있었죠. 뱃속에 아이가 있다며 당장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책임져 달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 여자는 배신감에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렸는데 예비 신랑은 충격적이게도 임신한 몸인 걸 알면서도 그 여자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았고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서 당장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려 했어요. 그런데 이대로 파혼하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의 어머님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린 뒤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죠. 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준비했고 모든 준비가 끝이 난 뒤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그 여자의 어머니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헤어짐을 통보받았던 이유는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고 아이를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알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다는 걸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예비 신랑에게도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이 나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신부 대기실에 있던 저에게 너무 이쁘다면서 온갖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이 굳게 닫혀버린 상태라 어떠한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비 신랑의 입장 소리와 함께 다음으로 예비 신부 입장의 소리가 들리는 순간 아빠는 제 손을 잡고 예비 신랑 앞에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그리고 서로 간 맞절하라는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예비 신랑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광경에 양가 집안을 비롯해 객석까지 술렁거렸고 제 드레스를 잡아주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들어 예비 신랑을 쳐다보자 놀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저희 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하셨고 외부인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헬퍼 이모로 저와 같이 식장에 들어오게 된 거였죠. 그 여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어떻게 들어왔냐고 소리를 질렀고 잠시 뒤 식장 안에 그동안 예비 신랑이 그 여자에게 했던 쓰레기 같은 짓들과 본식 직전에 녹화되어 있던 영상이 틀어지는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고 예비 시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장을 나가 버리셨어요. 뒤이어 헬퍼 이모로 제 옆에 계셨던 그 여자의 어머니께서 예비 신랑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으면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상황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고 결국 예비 신랑은 병원 후계자 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에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파혼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쓰레기 같은 그놈과 만났던 여자분은 그놈 아버님을 만나 진정한 사과와 함께 위자료를 받았어요. 그 여자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고 그놈이 무너지는 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집에서 내쳐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자기와 만나는 여자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던 거였죠. 하마터면 제 인생까지 망칠 뻔했던 걸 그 사람들이 구해준 거였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하나 봐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고 앞으로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놈의 소식을 접했는데 땡전 한 푼 없이 내쳐진 상황에서 또 다른 몇 명의 여자가 임신해서 찾아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결혼한 상태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거나 저까지 임신을 했었다면 앞으로 남아있을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겠죠. 여기에서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려고요. 그놈은 분명 오래가지 못해 인생을 말아먹을 것 같습니다. 큰일이 지나갔으니 앞으로 저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사람의 겉모습에 넘어가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